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대선 기간 후보들을 탈탈 털어주는 인물 탈곡기 이은혜 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선 주자와 대선 기간 이슈가 되는 인물들 나달 털듯 탈탈 털어드리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물들 털기 전에 사전투표 안내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됐죠. 네. 오후 6시까지고요.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또 운전면허증, 학생증의 모바일 신분증까지 지참 가능하니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신분증 확인하시고 가까운 투표소 확인하셔서 꼭 투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투표해야 바뀝니다. 투표해야 국민이 이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을 탈탈 털어볼 건가요? 네, 그간 인물 탈곡기는 한덕수, 김문수, 또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 탈탈 털면서 이 사람은 찍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A가 싫어서 B를 선택하는 식으로 계속 돼서는 좀 부적절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기로에 있는 지금, 또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지금 왜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예. 이런 포지티브한 질문의 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명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차례가 왔군요. 이재명 후보 기호 1번입니다. 네. 참고로 인물 탈곡기 코너는 철저하게 편파적인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털듯이 네. 이재명 후보도 뭔가 잘못한 점, 예. 그래도 좀 부족했던 점 잡아서 터는 식의 어떤 기계적 중립이랄까요? 그런 것은 이 방송엔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희망의 근거와 확신이 중요한 시기니까요. 예, 이렇게 편파 방송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분도 드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재명 탈곡 어떤 키워드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추정 생년월일입니다. 키워드로 들어서는데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1963년 10월 2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태어난 날을 제대로 기록조차 못했다고 하셔요. 훗날에 학교에 가려고 보니까 생년월일이 필요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적당한 날로 생일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뭐 흙수저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수저조차 물지 못한 채 태어난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짐작케 하는 일화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친은 당시로서는 고학력인 대학 중퇴자이셨는데요. 순경, 교사, 탄광관리자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깊은 산골로 들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거기가 이재명 후보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그야말로 오지 마을입니다. 부친께서는 영 농사일에는 관심 혹은 소질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돈이 생기기만 하면 그렇게 노름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농사철이 이제 돼서 봄을 맞아서 어머니가 밭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이미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다 날려 드셨구만요. 네, 날려 드셨습니다. 집문서에 땅 문서까지 예. 잡힌 거죠. 아이고. 그런 집에서 이재명 어린이는 예. 산과 들에서 나는 소위 말해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모두 뭐 케어 먹고 따먹고 하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런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구기도 했는데요. 이 두 아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글쎄요. 왼쪽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 같은데요. 오른쪽은 누군지 몰라도 확실히 부잣집 아이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어쩜 그렇게 흑화했을까 싶은데요. 예. 바로 윤석열 어린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왼쪽 아이는 품이 많이 큰 옷을 입고 있고 예. 오른쪽 아이는 꼭 맞는 정장 차림인 게 눈에 띄는데요. 이 사진을 올렸던 김주대 시인은 가난한 부모는 자식에게 몸보다 큰 옷을 사입히고 부자 부모는 자식의 치수에 맞는 옷을 사입힌다 라면서 윤석열이 미래의 가난함을 걱정하며 사는 아픔을 알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세대들은요. 다 어렵고 힘들게 자라났어요, 보통. 네. 그래서 어린 시절 가난 자체가 무슨 훈장이 되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대통령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어떤 인생의 역정을 딛고 올라왔는지는 무척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존재하니까요. 네. 어린 시절을 봤으니 다음 키워드는 이제 그러면 소년공 시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소년공 시절 이재명의 키워드는 몸의 절반이 불구입니다. 저는 소년공 시절에 그러니까 이 산재로 팔이 굽었다라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일화인데 그 외에도 장애가 많이 있었나 보죠. 네, 어린 시절 취업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요. 처음 공장에 취업한 거는 1976년 3월이라고 합니다. 아까 63년생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12살에서 3살 남짓한 나이였겠죠. 목걸이를 만드는 가내 공장의 시다로 납땜일을 배웠는데 두 번째쯤 공장에서는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3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동마고무라는 공장에 다닐 때는 보통이 10시까지 야근, 새벽 2시까지 잔업이 일수였고요. 여기에서 그 모터 벨트에 왼손이 감기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왼쪽 중지에 장애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1977년 아주냉동 공장에서는요. 함석 절단일이라는 걸 했는데 이 함석판에 손등이 찢겨져서 뼈가 드러나는 사고도 2차례나 겪었습니다. 또 이 공장이 망해서 또 간 다른 공장에서는 좌측 손목이 프레스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요. 그 유명한 사진 있죠? 팔이 굽은 사진. 그게 급격히 키가 자랐는데 팔에는 장애가 생겨서 자라지 않아서 지금까지 팔이 좀 짧고 굽어 있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또 화학 약품 때문에 후각도 거의 상실했다고 합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군요. 소년공 출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저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곳을 전전하고 또 여러 사고를 겪고 이런 것까지는 널리 좀 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공장에서 일할 때는 퇴근할 때까지 그 어린 노동자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문을 잠궈놓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삶이 지긋지긋하던 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폭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에 고참들이나 관리자들한테 참 많이 맞기도 했고 좀 안 좋은 문화가 있었던 게 어린애들끼리 권투시합을 시켜서 싸움을 붙이고 고참들이 그걸 구경하는 이런 놀이식의 일들이 많았는데 이재명 어린이가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봤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리자였던 겁니다. 그 시절에 야 정말 하늘같이 높은 저 사람이 고졸자구나. 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운 좋게 합격하게 됐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텐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목표로 학업에 정진했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쯤에서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드리려는데요. 예. 세 번째는 바로 극단적 선택입니다. 극단적 선택이라 하면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네, 이게 17살 때쯤 일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 과거에 자신의 삶을 기록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생존의 무게와 암담한 미래, 팔을 내보일 수도 없는 장애인으로서의 고통, 사춘기, 이해 못해주는 가족들에 대한 서름이 겹쳐 그런 선택을 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에 이 후보 가족들은요, 성남에 있는 상대원 시장을 생활터전으로 지냈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는 시장 2층 화장실을 관리했고 아버지는 시장 청소부로 일하셨어요. 하필 딱 그맘때쯤 이재명 후보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를 맞는 바람에 종종 아버지에게 끌려가 청소 일을 도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싫었답니다. 이 후보는 이렇게 또 회상을 하는데요. 아버지와 같이 시장 청소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더럽고 힘이 들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인데 아침 일찍 등교하는 교복 입은 동네 여자애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참 민감한 나이인데 말이죠. 참 힘들었겠네요. 네. 충분히 그 심정이 찐하게 좀 공감이 오는데요. 게다가 또 검정고시 합격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더 공부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게요.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극단적 선택을 몇 차례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첫 번째 시도는 연탄불이 꺼져서 실패, 두 번째 시도는 매형에게 들켜서 실패, 또 세 번째 시도는 어느 약사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약사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또 이 에피소드를 자신의 웹 자서전에 소개한 바가 있는데 그날이 아마 직장 면접을 보러 가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대입 준비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나 봐요. 그래서 그날 수면제를 20알이나 삼켰는데 이게 뭔 일이지?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알을 삼키고 그냥 면접을 보러 갔던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그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 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 놈이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 상황을 짐작한 역사가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그 약사분이 그 살려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후보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이재명의 정치가 서로를 향한 관심, 그 연대 이렇게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로 이바지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예. 그렇게 살아난 이재명, 압정으로 몸을 찔러가며 공부한 결과 1982년 중앙대 법대에 합격을 합니다. 다른 좋은 대학보다도 여기가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급을 하는 조건이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윽고 인권 변호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권 변호사 이재명. 이 시기 그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하겠다입니다. 직접 한다. 그럼 뭘 직접 한다는 소리입니까? 당시에 이게 2004년의 일인데요. 성남에 있던 대형 병원인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2003년 연달아 폐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도 공공성을 띈 병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운동을 벌여서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들고 시의회에 찾아가서 조례 안건을 올렸는데 이 의회가 이거를 1분 만에 그냥 부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재명 변호사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함께하던 시민들은 분노해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수배를 받게 되는데 교회 지하에 숨어서 지내면서 이재명 변호사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시장이 돼서 직접 병원을 세워야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뜻이 시장이 되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계의 어떤 입문의 과정이었던 거죠, 계기. 그 병원도 설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시절 때부터 이 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맡으면서 주민들 행동 이끌었고요. 2010년 시장에 당선된 후에 본격적으로 설립 추진해서 2019년 완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뭔가 한다면 하는 화끈하고 실력 있는 행정가 이런 거잖아요. 네네. 성남의료원 사례도 잘 보여주는군요, 그게. 네, 성남의료원을 비롯해서 그 시장 시절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력이 늘 논란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국 최초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었어요. 선언 즉시 시 재정 건전화에 착수했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매관매직 인사관행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의 비리가 정말 메가톤급으로 줄줄줄줄 드러나면서 정치적 반사 이익도 얻었다고 하니 여러모로 땡큐였던 일이죠. 결국 7천억에 달하던 빚을 다 갚았다고 선언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면서 시장실 내에 CCTV를 직접 설치 지시했다는 사례 역시 이재명 표 행정의 특징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 이제 개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불화도 그때 발생하는 거죠? 네, 사실 끝도 없이 이재명을 괴롭히는 가족 문제, 뭐 형님 문제, 형수 문제들 지금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이재명 후보는 친인척 비리와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덕이 부족한 자신의 탓이라고 눈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 연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저 상대원 꼭대기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이 화장실에 출근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공장에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밤늦게 야간 작업 처리가 끝나고 오면 힘내라!
낮에 그 오랜 시간 일하시고 나서도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 이유도 단순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 그만두고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자. 그래서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남의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들을 동원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형님께서 시정에 개입을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결국은 어머니를 폭행해가지고 병원까지 가셨습니다. 제가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그게 친인척 비리고 친인척의 시정 개입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느라고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아주 먹먹해지네요. 네. 그 보수농계 정규재 씨도 그 눈물을 쏟으면서 봤다는 그 연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이 말이에요. 결국 국민을 위한 머슴으로 사는 길인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애 끓고 가슴 아프게 하는 존재가 사실 가족 아니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네, 거기에 부인 김혜경 씨도 얼마 전에 고초를 겪었잖아요. 예. 그런 어려움에도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것이 참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인물 탈곡기 후보의 과거를 좀 집중 조명해 봤는데요. 저는 진흙 속에서도 꽃은 핀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려운 과거를 딛고 거침없이 직진해온 이재명 후보. 오는 6월 3일이면 우리 국민이 그의 인생과 철학, 그 철학이 비껴있는 정책에 표를 던지게 될 텐데요. 부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도 서민의 눈물과 서러움을 가슴에 담고 큰 정치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여론조사 관련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오늘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언제나 날카롭고 치밀하게 여론의 흐름을 잡아내고 분석하는 이강윤 전 KSOI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 이거 깜깜이로 어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네, 한국 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발한 게 이제 25일, 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이재명 후보 49%, 네, 그림표가 나오네요. 여기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9%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 뭐 비슷하게 리얼미터도 같은 기간 26일부터 27일까지 한 걸 보면은 그래도 1,00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리얼미터도 보면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 10.3%네요. YTN이 한 걸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 6%. 그러니까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네. 뭐 50% 가깝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거 대선 일주일 전 조사 결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이 정도면 무난한 승리를 봐도 별 무리가 없을까요? 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만큼 예. 원래 전혀 뭐 전부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지만 예.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익히 오래전부터 느껴 오셨다시피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성격이나 정신은 예. 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 그리고 민주공화정을 확실히 다시 재수립해야겠다. 그게 대세인 건 확실하고요. 예. 약 6개월 전이네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계엄을 선포하던 그날 3일이니까. 예. 그날 그 언저리부터 예. 이 대선은 예정이 돼 있었고 예. 아울러 결과 또한 어느 정도 이미 예정이 나와 돼 있었다. 있었던 거 예. 아닌가. 예. 내란을 주축하고 모의하고 실행한 세력은 물론이고 내란에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세력 역시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한다는 정서는 부정할 수 없고 그건 대세였던 것 같고 탄핵에 찬성한다. 네. 윤 대통령 구속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6개월간 많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했지만 네. 항상 그게 60%를 넘는 수치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나서는 각 당의 후보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49에서 50% 정도 민주당 이 후보가 나오고 있고 네. 국힘 김문수 한 35, 6 정도 예. 이준석 8, 9 정도 잡히는데 엊그제 밤이었나요? TV 토론 때 정말 충격적인 마지막 너무나 예.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아직도 그런데 그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지지율에. 그렇지만 대강의 저거는 여론조사로만 보자면 저렇게 그러니까 분석이 돼 있다. 그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타난 이준석 그 후보의 그 돌발 발언으로 인해서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질 수는 있으나 네, 네. 그 다른 그 나머지 두 후보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준석 이펙트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고 예. 나머지 두 후보에게 갈 거는 사실 별건 없죠. 범보수권 후보한테 좋을 거에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본 세 개의 여론조사는 네. 그저께 밤에 있었던 TV 토론 이후에 실시된 건 아니니까. 네,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죠. 그 사실은 뭐 오늘 토론의 중심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그건 짚고 간다면 네. 이준석 후보는 나이 젊고 저의 생각인데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가면서 두 양 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이 이 문제가 있는 걸 탁탁 지적하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꿈을 좀 이렇게 밝히면서 가는 그런 좀 포지티브한 선거를 치렀다면 저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가슴에
저 사람은 이제 젊어서 요번은 아니지만 차기는 저 친구가 되겠네라는 그런 믿음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왜 저런 바보 같은 길을 걸었을까요? 왜 안 그래? 저도 궁금하고 저도 묻고 싶은데 예. 본인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예. 세상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는 예. 역사 인식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음. 어쨌거나 방금 말씀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본인도 평상시에는 다 그걸 동의합니다. 이준석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 예. 그런데 갈라치기, 혐오, 차별 이런 것에 있어서는 범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체계와는 조금 다른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예. 근데 워낙 컸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말이죠. 약간의 사람들이 좀 불안감이 생기게 시작한다라는 측면도 약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선생님은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별로 뭐 변수가 없을 거다라고는 이제 보셨는데 일부 여론조사는 아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인터넷 신문 이제 폴리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그 20일, 23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 46%, 저 표가 나오죠. 김문수 후보 41%, 이준석 후보 7.8%, 오차 범위 안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격차가 4.7%밖에 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투데이가 의뢰한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 지난 27일 하루 동안 했던 조사를 보면 거기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46%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가 41%, 네, 이준석 후보 9%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물론 명태균 식의 여론 조작을 하지 않고서는 뭐 그런 일은 안 왔을 테라고 보니까 이렇게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개 1,000샘플로 조사를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예, 대개 1000샘플. 1,000샘플 합니다. 예. 이따가 혹시 얘기 나올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 한 말씀 잠깐 예. 들어가면 미국은 우리보다 국민 수가 한 대여섯 배 많지요. 예. 3억 한 2, 3천 명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우리는 1,000샘플 하니까 거기는 최소한 5, 6천 개 샘플을 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안 그래요? 네, 거기도 미국 1000명 합니까? 갤럽도 1,000명 또는 2,000명 합니다. 그럼 표본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표본 1,0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에 관계없이 예. 표본이 인구 분포, 지역별 분포, 연령별 분포, 성별 분포에 정확한 축도로 맞춰져 있느냐. 예.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40대 남성,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이 예. 전체 인구의 예를 드는 겁니다. 예. 5%라고 칩시다. 예. 서울에 있는 40대 남성이 남성이. 전체 5,500만 명 중에 5%라고 친다면 예. 1,000명 조사한 샘플에서도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은 5%여야 합니다. 아, 그렇죠. 50명이죠. 그 만약에 그러면 그 더 넘어서 버리면 안 되죠. 이제 안 받아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바로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어요. 예. 아까 우리가 대충 봐왔던 것들은 이재명 한 50 정도, 예. 김문수 한 36 뭐 이 정도였고, 그런데 마지막 언급한 두 개에서는 두 사람 1위 후보 격차가 4~5% 포인트밖에 안 돼요. 붙어버렸죠. 예. 제 추측컨대 예. 우리가 마지막에 본 두 조사는 보수 성향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다른 조사보다 좀 더 높았을 겁니다. 과표집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과표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잘 나온 얘기예요. 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기 띄워놓고 보고 있네. 예. 예. 우리가 과라 뭘 지나치다 이게 과잖아요. 지날 네. 과자. 과대 또는 과소 이런 말을 하죠. 쇠고기 한 근은 600g입니다. 예. 요즘 젊은 분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 1m를 예로 들어도 좋아요. 1m는 100cm죠. 그렇죠. 어떤 길이가 100cm보다 조금이라도 길면 그건 1m를 초과한 거, 넘긴 거니까 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 또는 어느 나라에서건 보수 몇 프로, 진보 몇 프로, 중도 몇 %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상 동의할 수 있는 퍼센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쇠고기 한 근은 남극에서 재든 북극에서 재든 여름에 재든 겨울에 재든 항상 600g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한 30% 될까? 이 정도 추측하는 거지. 추측이죠. 그죠? 네, 고로 예.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과대 과소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쓸 수가 틀린 없다. 말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 이제 언어학적으로 보면 예. 그렇다는 거고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예. 자네 말이 좀 과하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예. 과대 표집, 과소 표집 이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또는 몇십 년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쭉 조사를 한 누계 데이터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걸 보면은 대략 진보 성향은 작게는 어디 몇십 퍼센트부터 많게는 이 정도까지 있더라. 그 레인지 범위는 예. 우리가 갖출 수 있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이쪽으로 넘거나 이쪽으로 넘으면 이제 과표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렇죠. 거죠. 예. 보통 진보가 제가 한 4년간 매주 조사를 해보았더니 예. 1000명 응답자 중에 선생님의 정치 성향 실은 이게 오늘 제가 김 원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가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의 정치 성향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진보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제가 4년간 매주 조사를 해봤더니 해보니 작을 때 21%였고 예. 210명 정도 예. 많으면 한 29.8, 30%라고 칩시다. 20%에서 30% 20에서 21에서 한 30 정도를 왔다 갔다 한 그 안에서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조사를 해봐 어느 주에 조사를 했는데 나는 진보요라고 말한 사람이 35%였다고 칩시다. 그럴 때는 누계 데이터보다는 좀 많이 응답했구나라는 응답을 많이 거지. 했구나. 그걸 예. 또 과대 표집이다라고 바로 번역해서 말하는 건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쪽도 내려가면 과소 표집인데 보수는 어떻든가요? 한 1000명 해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강연 가면 늘 이걸 좌중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자 아까 진보는 21에서 예, 29.8쯤 됐고 그리고 보수는 적을 때 30.4에서 오, 많을 때 38.5 정도까지도 봤어요. 많네요. 그러니까 한 10% 진보 많네. 최대치가 예. 보수 최소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렇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념치 형상으로는 보수가 평상시는 전반적으로 늘 많다. 많네요. 예. 그게 아마 해방 공간 이후로 쭉 모두 영향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주류니까. 예. 이번과 같은 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 국면이라거나 7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도 비슷하죠. 예. 정치적 백그라운드는 그런 점에서는 보수세가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발언 욕구도 줄어들고 응답률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두 조사에서는 김문수, 이재명 간의 사이가 비교적 좁혀드는 것은 예. 아마도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조사를 수행하진 않았지만 보수 응답자들이 다른 데보다 좀 높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높을 가능성이. 고로 보수 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많이 잡혔다. 예. 이건 예. 명태균식 여론 조작을 예.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예. 두 번째, 아까 제가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가 일테면 5%라고 했는데 네. 서울 사람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다. 그럼 스톱 5% 넘네. 그만 받으세요. 끊어. 그래야 라고 되는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끊으면 조작입니다. 아, 그게요. 조작이죠. 아. 생생한 룰에 의해서 답변한 아무 문제 없이 제대로 답변된 것을 우리는 one complete sample이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건 예. 용어가 그래요. 조사 방법에 입각해서 예. 전화를 거뒀는데 받은 사람이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에 사는 50대예요. 예. 아니 참 서울에 사는 40대야. 40대예요. 이미 근데 근데 공교롭게 넘었어. 예. 그날 그분들이 많이 잡혀요. 그렇다고 그만해라고 하는 것은 쿼터를 미리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조작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예. 제대로 완수된 한 개의 샘플을 만들어서 1000개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예. 거기에서 뭔가 있어서 의도를 개입해서 이 부분은 커트하거나 이 부분 부족하니까 더 넣으라고 하는 순간 그건 조작인 것이고 그렇군요. 다만 예. 우리가 흔히 뭐 몇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서 응답률이 몇 %였고 왜 쭉쭉 잔글씨로 나오잖아요. 예. 가끔 우리가 읽어주기도 하는 그거 자체는
전국의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딱 인구 구도와 딱 맞는 샘플을 우리가 받아와요. 중앙선관위로부터 번호, 전화번호를 예. 대개 한 회당 저 같은 경우는 3만 개를 받아옵니다. 예. 전화번호 한 개당 얼마씩 돈을 주고 사오는 거죠. 예. 그럼 그 사람들은 선관위는 그냥 대충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무선 전화 마켓 쉐어별로 할당을 합니다. 011 SK텔레콤이 50%쯤 돼요. 예. 그럼 제가 3만 개 번호를 신청하면 15,000 15,000개는 KT를 SK텔레콤, 주는군요. KT는 SKT. 30%, 예. LG프로는 20%고 각자는 할당받은 것을 전국 인구 지역별 영국 샘플에 딱 맞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3, 4를 다 합치면 예. 전국 행정자치부에 있는 주민등록표상 최근 통계 대개 직전 월말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서 그것을 놓고 전화를 돌리기 발신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를테면 야 이거 서울에 사는 40대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할 말들이 많아? 5개 다 찼으니까 그만해라고 하는 순간은 그 사람들까지만 받는 거고 앞으로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설명이 좀 길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거나 하겠죠. 잘못 알고 계시는 왜냐하면 게 왜 그렇게 잘못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아요. 네. 제가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받고 있다가 딱 나이 묻더니만 알았으면 탁 끊어버리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예. 다 찼다는 소리구나.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자르는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전국 주민등록표상의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을 때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한두 개가 비어 있는 때가 있어요. 뭐 강원도에 사는 50대 여성분 그런 경우는 그분만 찾아 아. 그걸 넣어야 하는 수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런 것들이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 것들이 일반 것과 차이는 그런 것, 그러니까 과표주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네, 그냥 좀, 용어는 그냥 예, 쓰시죠. 좀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청의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연조를 받았다 이렇게 봐야 네,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도 위기감이 작동돼서 하고. 또는 우리가 남이가 음, 우리 다시 저기 하자. 사고는 유나무개가 쳤지만 예. 이대로 절멸될 수는 없는 거고 정권을 내주는 건 너무하니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 한번 똥돌 뭉쳐보자라는 집단적 정서가 작동을 어느 한다. 계기론가 퍼졌을 수 있고 그게 전화를 받고 응답을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조금 있겠죠. ARS 방식과 전화 면접 방식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좀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는데요. 예. 심리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직 명확히 실험을 하거나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아직 알수 충분치 않은 부분이 좀 충분치 있는데 않다. 이를테면 사람이 하는 전화 면접 방식이라는 것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네. 갤럽은 어떤 항목은 주관식으로 답을 하라고도 해요. 어. 이를테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대통령감은 누굽니까? 예. 거기는 보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 원하는 대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개중엔 장난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보기를 주는 것과 자유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딱 성우가 낭낭하게 불러준 다음에 번호를 알아서 누르세요라고 하면 단독자로서 제가 결정을 하잖아요. 응답 시간도 좀 빠르고 평소 생각이 이거다 저거다가 아닌 경우에는 애매한 곳에 답변을 하기 쉬워요. 근데 사람하고 답변을 하면 약간의 대화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박정희 그 군부 독재 시절에는 자신의 정치적 속내를 절대 밝히지 밝혔다가는 않았죠. 해코지 당한다는 예, 것도 있어서 예. 특히 야당 지지자들은 가리고 했던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일부 아직 유죄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왜 델리케이트하거나 사적인 거나 내 정치적인 속내를 왜 너한테 내가 말을 해야 돼? 이러는 분도 젊은 분들 중에도 계시긴 하세요. 그러니까 ARS일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하고. 네, 그 대신 예.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이른바 초고 관심층들이 먼저 답변하는 답변율이 ARS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저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정말 다음에 네.
제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대선 전에 한번 더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제 많이 나눠야 시간을 돼요. 뺏어 먹으면 안 되죠. 그 네.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이제 네. 시작되었는데 사전 투표율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뭐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예전에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그랬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그 관측이 맞았고요. 예. 왜냐하면 이른바 진보 성향 측에서 사전 투표를 열심히 독려했고 미리미리 하자 이 운동처럼 번졌던 게 진보 성향이어서 그랬으니까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는데 약 7, 8년, 10여 년 흐르고 나서는 보수 쪽에서도 우리도 사전 투표 하자 그래서 요즘은 사전 투표 높은 경향이 어느 정파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고 아까 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통계를 봤더니 오늘 13시 오후 1시 현재로 10.5%예요. 지난 3년 전 윤석열 이재명이 맞붙었을 고 대선에서의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8.5%였어요. 높네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전국 유권자 중에 지금 10.5% 열에 한 명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은 당연히 올라갈 거고 지난번이 34, 5, 36쯤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지막 대선 투표율이 그보다 당연히 40% 육박하리라고 보고 계엄 내란에 대한 심판 욕구가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강했고 높았고 그다음에 주권 재민이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해야 한다는 정치적 열망 때문에 진보 성향의 투표율은 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예. 반면 예. 보수권은 일단 투표할 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쪽은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은가. 시간이 됐으니까 한 30초만 네, 제가 네,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여론조사 간에 거의 공통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것과 이 지지율의 차이. 지지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라 함은 예. 나의 의향과 관계없이 주변에서들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반영한 답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 여론조사하고 TV토론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여론조사 어디서 했어? 조선일보가 했어? 아이 그래서 나와 이렇게 달라? 그거 믿지 마. 이런 소리 술자리에서 가끔 하잖아요. 예. 당선 가능성이라 함은 너 내일 투표하면 누구를 찍을래가 아니고 누가 될 것 같냐? 요번에 누가 될 것 같냐를 물으면 사람들이 나 아닌 사람의 생각들도 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명확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주변에 뭐가 조금 더 대세인 것 같다. 대세론이군요. 보도니 뭐니를 볼 때 나는 A를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B가 당선될 것 같다라고 답변하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늘 당선이 돼 왔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이 길어서 네. 준비하신 꼼꼼한 질문을 다 소화 못해서 죄송한데 아니. 한두 가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제가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못한 것도 함께 소화.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해박한 지식으로 여론의 추이를 읽어주신 이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바로 박선원 의원과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그 날카롭고 담대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이슈를 털어주시는 박선호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녀보니까 민심의 흐름을 좀 잘 많이 읽고 계실 텐데 어떻던가요? 간략히 한 판세 분석 좀 해주시죠. 이제 저는 늘 이제
좀 부정적, 소극적, 최악의 경우 이런 걸 많이 예. 생각하는 안보 분야에서 쭉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좋다 이런 말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저희 부평을 을이 이제 그 지난 4월 10일 날 총선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제가 거기서 당선됐는데 그때 제가 저쪽 강 후보에 비해서 11% 이상 이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다녀보면 그때보다 훨씬 분위기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알려져서 그런 점도 있지만 그렇고 뭐 퇴근할 때 이제 악수하고 지하철역에서 쭉 하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악수하고 가시고 그런 분들 있어서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늘 이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긴장하고 좀 정성을 들여서 꼭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 정말 너무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이게 네. 윤석열 3년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김문수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곧 윤석열, 김건희 거기다 전광훈이까지 돌아오고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 내란 6개월 되니까 예. 만약에 김문수가 이기면 이제 김영현부터 다 석방될 거예요. 633 아 그렇죠. 1심 6개월이기 예.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이 바로 예.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지금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게 나오죠. 예. 새로운 게 중요한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판에 내란이 지난 3년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6개월로 끝난 게 아니라 5년, 10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선거이기 때문에 간절히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뭐 유리하다. 네. 숫자상으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행위인 측면도 있잖아요. 튼튼한 어떤 그 정치적인 진영과 진영의 어떤 경쟁 측면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그래 그럼 이쪽이 더 좋을까 한번 이렇게 요동치면 안 되는 국면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제 그 사전투표 동의할 때는 예. 정말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기다렸고 예. 기호 1번이 없어질 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대법원에 조의대 조의대 판결. 란에 의해서 예. 그래서 정말 즐겁게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시작합시다 이렇게 막 호소를 드렸는데 막상 오늘 아침이 되니까 예. 아 정말 더 이렇게 간절해져서 판세를 제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느낌을 오늘 약간 이제 편안하게 토론을 해본다면 네. 저는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보통 네. 이제 투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투표장 가거든요. 네. 누구를 꼭 당선시킬 사람이 예. 있거나 예. 아니면 누구가 너무 미워서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거나 할 예. 때 투표장에 가는데 예. 지금 투표장에 가는 분들을 가만 보면 예. 반드시 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에 압승하고 싶다라는 압승해야만 한다 이런 절박감이 좀 예.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보통 보면 여론조사만 이기고 있다라면 절박감이 별로 없거든요. 예. 설렁설렁하고 예. 결집 안 하는데 네. 엄청 결집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박감이 확실히 있고요. 예.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어대명 어쨌든 대통령 이재명 아니냐 나 투표하러 안 갈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은 투대명 어, 투표해야 대통령 이재명이 된다. 그렇죠. 투대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늘 이제 이 사전 투표 점심 때나 중간 되면 또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 뭐 비서관들도 다시 한번 주변 한번 다녀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젊은층이 여전히 많다. 점심 때 많이 나오시고 젊은층들이 많고 그분들은 뭐라 그럴까 결의 꼭 해야 된다. 이번에 진짜 절박하다. 또 경제 살려야 된다. 힘들다. 정말 이제는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좀 강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네. 것과 경제를 꼭 살려내야 네. 된다. 그리고 네. 좀 바꿔서 잘 살아보자. 바꿔야 된다. 이런 바꿔야지 느낌. 지난 3년하고 뭐가 달라도 달라질 거 달라지겠나. 아니냐. 절박합니다. 그런 절박감이 네. 이렇게 네.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그 상관없이 아무튼 결집하게 만든다. 예, 뭐 10%뭐 이겼다, 뭐 8%로 좁혀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하죠. 민감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나라도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야겠다. 투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행동으로. 근데 이걸 옮겨가고 어떻게 보여요?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은 보니까 막판에 전통 지지층의 결집 네.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기대를 걸 것 같은데요. 예.
그 보면 이제 대구 담당, 그러니까 대구 경북 담당하는 예. 그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이 주호영 예. 의원인데 예. 그거 보니까 뭐 현장에 가보면 여론조사 수치랑은 전부 다르다. 예. 드디어 이제 결집하고 있다 하면서 예. 가만히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결국 지역 감정을 통한 결집 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 감정이 과연 통하는 선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쪽은 선거운동 안 해요. 안 돌아다녀요. 우리는 정말 목도 세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유세차 타고 아침 일찍은 그 지하철역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또 유세차는 유세차대로 유세도 하고 또 낮에는 거의 하루 종일 유세차가 돌고 저녁에는 또 5시 반부터 또 제가 지하철역 들어가고 정말 그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뭡니까 이 지지 이재명 지지한다는 지지 선언도 그렇게 많이 지금 몰려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유 우리 당사까지 와서 지지 유세하고 또 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운동하세요. 할 정도로 지지 그가 많이 지금 좀 밀려 있을 정도거든요. 예. 근데 저쪽 당은 그것도 없고 유세도 안 해요. 선거 운동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서 오로지 여론조사를 믿고 있고 결국은 그래도 돌아오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지역 감정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거죠. 네,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이재명이 안동 사람이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맞아요. 지난 산불에도 예. 이재명 후보처럼 많이 간 사람이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 저쪽 당에 무슨 당 대표 권성동에도 권영선은 그쪽 가는 거 봤습니까? 주호영 비롯해서 가긴 갔겠지만 그렇게 많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근데 예. 우리 당 지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또 대구 경북 그동안 얼마나 경제가 악화됐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 그 대구 백화점 앞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유세를 했는데 그 옆에 상가들이 문 닫은 데가 많아요. 빈 데가 많고 특히 저녁에 가보면 낮에는 가게가 있는 것 같아도 저녁에 가보면 불이 아예 안 켜진 데가 많아요. 저희 집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결국 우리 찍지 않겠냐 하는데 분명히 더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때보다는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이재명도 대구 경북 사람이다. 정말입니다. 저 지역 감정을 이야기할 생각이 네, 없는데 지역 감정으로 다른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네. 국민들한테 왜 김문수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걸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못하니까 그냥. 선거운동 하다 보면 유권자 분들이 한마디씩 하고 가면 아프거든요. 뭐 하러 왔어? 내란 세력들이 막 한다든지 그럼 아파요. 그러니까는 헉 하고 더 이렇게 유세를 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입을 열기가 어렵군요. 인사하고 악수 손 내밀기 어려워요. 음. 그러니까 이 경기 수도권에 잘 없는데 대구에서는 좀 낫겠죠. 아무래도 낫겠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국민들께 정을 아니면은 노력을 안 보이면서 지역 감정에 호소하면서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밖에 믿을 게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거는 그건 떳떳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 떳떳하지 선거가 않습니다. 좀 독특한 선거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네. 정치 공약, 네. 이 거대한 그랜드 디자인을 앞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 같고 논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예. TV 토론은 내리 네거티브만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예. 것이 많이 정서에 깔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가장 중심축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란을 극복하자, 내란 세력을 척결하자가 이제 시대적 소명이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걸 보면 내 후보님이 이런 공약을 했어요. 정치 보복 관행을 근절하겠고 예. 국민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에 담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뜻 들으면 예.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것과 예.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느낌을 예,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일단 예. 지금 제일 중요한 화두는 내란 척결, 내란 종식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그다음에 이제 갈라지지 말자. 국민 전 통합. 계속 유세할 때 이제 빨간당 파란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번 에너지 힘을 모아봅시다 하면요. 이 저쪽 당처럼 생긴 분이
가다가 뒤 한번 손 돌아보고 한번 긁은 좋은 거예요? 뜻에서 어, 네? 아, 그래. 좋은 말이야. 아, 당신들이 그러면 하나가 되자고 우리 한민족 단결하지. 그리고 조금 안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란 척결 경제 살리기 국론 통합 옛날식으로 말하면 국론 통합인데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늘 한번 계산도 해봐요. 어느 정도 될까? 예, 이번에 내란의 주도 세력이 얼마일까? 그래가지고 제 방에 가면은 이렇게 그 칠판 같은 화이트보드라고 그러잖아요. 자석으로 붙이는 거. 예. 거의 한 사람 한 사람 임저가 다 붙여놔 봤어요. 네. 몇 명 되던가요, 그러니까? 50명 안 됩니다. 50명 안팎입니까? 예, 50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말한 내란 세력은 예. 정말 이 진짜 내란에 계엄의 핵심 중심 예. 비상계엄 윤석열과 핵심 몇 명이고 나머지는 세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집권층 안에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안 되니까 이제 그 한독수 내보내려 그러고 뭐 최상목으로 법을 까고 뭐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려 그러고 엄청 저항을 한 저항을 건데. 한 건데 예. 그다음 이제 김문수는 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내란이 잘못됐다는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 보라 할 때 일나지도 않고요.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란 세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다 합쳐도 50명. 음. 네. 장군들도 생각보다 뭐 지금도 제가 의심하는 어떤 뭐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몇 분 있는데 그런 사람 다 합쳐도 50명 정도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예.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아니 내란 세력 척결한다면서 정치보복을 안 해?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적인 헌정 수호의 과정이고 헌법을 지키는 과정이고. 예,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싫으니까 때려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지난 3년 내에 고통을 그게 줬잖아요. 정치 보복이죠. 패배한 사람을 예, 예. 언론으로 죽이고 법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네. 이게 정치 보복이죠. 이런 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절대 안 한다. 어? 내가 말이야 선거 때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더라 해가지고 탈탈 털어봐. 그래가지고 사람 못 살게 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의원이나 뭐 지지자였으니까 또 억압해야 돼, 탄압해야 돼. 그런 거 일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분의 토론 다 보셨죠? 예, 조마조마해가지고. 근데 아니 뭐 예, 후보들의 토론 내용을 예, 한번 좀 간단하게도 좀 평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세 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TV 토론 같은 예. 경우 예. 미국에서도 이제 도입되고 이후로 이제 1975년 뭐 74년 요때 처음 도입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닉슨이 그때 한번 확 뜨고 그 이후로 이제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네. 어떤 지지자들이 요동치게 하거나 또 나를 알리고 또 내가 뭘 할까라는 것을 그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기회거든요. TV 토론. 우리도 처음에 그 뭐 삼김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직선제 하면서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면서 환호했잖아요. 그렇죠. 야, 저렇게 하는구나.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이 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멋있었죠. 그렇게 그때. 했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일부러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이런 것도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예. 그런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면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좋은 이미지로 네, 만들려 했죠. 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혼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음. 이번에 우리 후보가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음. 뻔한 소리 뭐 칼피타면 친중으로 몰고 네. 뭐 이렇게 색깔론 가져오려고 그러고 아주 지연 말담적인 거 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무슨 뭐 아니 세상에 그 황사 있잖아요. 황사. 네.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예. 아니 황사를 한일 간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네. 이준석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일본으로 가는 황사는 2%밖에 없고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다 우리나라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중국에서 만든 그 풍선 있잖아요. 예. 풍선이 미국까지 가서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쭉 가요. 그거를 미국에서 전투기가 뛰어가지고 이 대형 풍선 그걸 떨어뜨려서 격추시키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바람이 빠르고 멀리까지 가고 넓게 퍼지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의 그 황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전체 황사의
35% 정도. 그리고 일본에는 한 22, 3%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보면 면적으로 보면 지도에서 보면 중국 전체, 중국에서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황사의 한 귀퉁이밖에 안 돼요. 한국하고 일본 지도를 딱 합쳐서 중국 지도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걸 공동 대응하자 그랬고 이미 공동 대응해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니 중국하고 싸우자 할 때 일본하고 또 끼어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2%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나머지 뭐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저렇게 대하는가?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는 지금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 가겠고 뭐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그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되겠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 분야에서는. 예. 사회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통합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합을 할 것이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그리고 계층 간에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 우리 K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새로운 더 나은 대한민국 같이 노력할 건가 이렇게 해도 짧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대선 토론이면 그런 얘기가 좀 돼야지 그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네, 되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예. 자꾸 이상하게 아예 네거티브로 네거티브로 그냥 일관하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이 이렇게 질문하면 흔들리겠지. 이렇게 하면은 옆구리에 뭐 콱 찔르는 것 같아 갖고 예. 숨이 턱 막히겠지. 그런 것만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고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정체질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토론도 내란 수준으로 하는구나. 토론도 내란 수준. 아니 비상계엄할 근거가 없는데 비상계엄을 하는 것처럼 토론도 계엄하듯이 하는구나. 토론도 뭐 근거도 뭣도 없고 내가 주장하면 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약간 흔들렸나? 내가 잘했네. 한 방 더 먹여야지. 근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토론을 그거를 했는데 뭐 보는 국민들이 많이 짜증이 이준석만 그런 게 나잖아요. 아니라 김문수조차도 예. 그렇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연세가 많잖아요. 예. 70대 중반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원숙하게 우리 사회에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어떻게 가야 된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제가 경험했는데 이렇습니다. 정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 TV 토론 틀어놓고 소리를 아예 줄였어요. 겨우 들릴 정도로.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네. 맞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우리 국민들도 힘드셨습니다. 저는 뭐 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선 TV 토론은 네.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높고 품격도 있고. 예, 지지자를 떠나서 네. 이제 좀 약간 농담이 너무 농담도 주고 받아가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자기 할 얘기하고 비판할 거 하고 그러면서 또 비전도 제시하고 네. 뭔가 좀 그런 좀 격조 있는 국회의원 토론도 안 그랬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이건 무슨 저도 토론해봤거든요. 네. 국회의원 출마해서 지난 4월 때를 안 그랬어요. 좀 나아질 거라고 봤더니 세 번을 가면 갈수록 더 막 그래져 가지고 제가 이 참 너무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이번 토론은 들었고요. 어려운 토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핵심 주제 다 크게 나눠놨잖아요. 이미 주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하면 경제에서도 경제, 사회 분야도 뭐 정치에서도 뭐 이렇게 갈등을 줄이는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 몇 개로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쉬운 거였어요. 그리고 맞아요. 싸울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저는 막 굳이 우리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그냥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거 너무했습니다. 그거. 네, 저뭐 네. 도대체가 다만 한 가지 희한하게 본 건 이 나이가 젊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미래에 대한 자기 투자를 끌어내는 그렇죠. 건데 그러려면 네. 좀 비전을 얘기하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또 인물도 괜찮으니까 네. 여야를 다 통틀어서 저 사람은 요번에는 안 되지만 네. 저 사람이 우리의 정치적 미래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요.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쪽에서 참 애쓴다. 예. 젊은 사람이 그래도 그러니까요. 좋은 생각 하려고 하는구나 했으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랬으면 아주 성장을 많이 했을 건데 제가 스스로가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는 그런 그래서-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원래부터 그랬구나. 이 원래부터 친구가, 그랬구나. 이 사람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그 토론 전략이 아니고 예. 원래부터 저랬던 사람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뭐 예. 갈라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순간 반짝해가지고 어떤 말 던질 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고 체계 그다음에 이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저 정도구나. 왜냐면요 우리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유학을 가잖아요. 예. 유학을 가면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자기 전공 분야면 겨우겨우 따라가고 나머지는 독서가 없어요. 독서와 성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과할지 모르지만 유학을 가면 미국에서 초중고 쭉 성장해서 이제 뭐 하버드냐 명문고 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 가서 유학해서 이렇게 이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경우하고 하면은 이쪽 부분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외국인을 어느 정도 유치해서 뭐 학교에 무슨 재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쪽은 그 뭐야 저 장학금도 잘 안 줘요. 나중에 3, 4학년 되면 조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별도 관리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쭉 커온 미국에서 쭉 커온 사람들은 진짜 독서도 많이 되고 다 이게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도 뭐 유학 갔다 왔으니까 유학 갔다 온 걸 편애하는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생각보다 책을 많이 읽지 않고 고민이 얼마 안 됐다. 예. 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참. 김문수 후보가 예. 이 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에 개헌을 매개로 이렇게 공동정부 수립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예, 예. 그 대선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 예. 사실 이거 이낙연 씨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터뜨려서 오늘까지 국민의힘 공세에 시달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평가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안 보나요? 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제 들을 거 아니에요. 야 한덕수가 됐으면 한덕수 후보가 됐으면 총리도 했고 호남 출신이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하고 결합을 해서 좋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른다. 한덕수가 아닌 부분 부족한 부분을 뭔가 채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찾은 카드가 이낙연 카드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전라남도 출신이고 하니까 한덕수 씨는 이제 전라북도고 하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TK보다 PK가 뭐 더 보수적이다 하는 것처럼 뭐 호남에서의 그 진정한 내 친보는 전남 이낙연 아닐까? 그러면 내가 한덕수하고 잘 안 돼도 충분히 만회가 되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매우 그 정치 공학적인 지역주의, 정치 공학적인 지역주의 우리가 청산해야 돼. 그런 거에 바탕을 해서 이낙연 전 총리하고 이제 땡긴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을 봐야죠. 네. 아니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이낙연과 개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예. 결국 개헌은 국민들의 그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3분의 2 찬스로 통과되고 정부에서 이걸 국민들께 발의해서 국민 투표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낙연 씨가 지금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의석을 갖고 있는 어느 당도 아닌데 오로지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이렇게 이제 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룹이 있어요. 네. 그러는 내란이 실패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정권을 잡으려 그러면 개헌을 이슈로 하자. 개헌을 이슈로 하는데 나는 3년만 할게. 개헌만 하고 나갈게. 예.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윤석열 5년 중에 3년에서 2년 자녀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더 하면서
개헌만 하고 3년만 하고 공약하면 이게 히트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월 말부터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예.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룹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이 말이야 개헌 3년 공약 못할 걸. 근데 김문수는 3년 공약하고 그걸 하면 쫙 빨아가면은 뭐 임기 단축하고 개헌만 하고 손 털겠다는데 그쪽이 분위기를 확 몰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는 그 특정 세력이 있습니다. 음. 그들이 이걸 가지고 선거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재명을 2심에서 고법 2심에서 아웃. 유죄로 해서 아웃시켜버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아웃시켜버리고 새로 짜인 판에서 아 나는 3년만 할게요. 개헌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요 판을 짠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아니 밝혀도 되는데 그 사람 그 그룹하고 저에 대해서 아니 그 얘기까지 좀 그렇죠. 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약간 국제관계도 연관이 있고 예. 그런데 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이 개헌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게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여쭤보면 우리 그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도 개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핵심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두 분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개헌은 예. 첫 번째는 그 좀 안정적으로 대선 총선. 그래서 대선이 4년 있고 4년으로 임기가 줄으니까 이거를 연임할 수 있다. 두 번 중임 2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 이거를 중간 평가를 총선에서 한번 받아야 되니까 이 4년 개헌을 하되 대통령 임기를 줄이고 4년 개헌을 하되 이거는 지자체 선거하고 묶고 그 다음에 중간 평가로 총선을 넣는 게 맞다. 그래서 국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이제 이걸 그하면 되는데 2025년에 이번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30년이 되면 딱 이때 지방선거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해 놓으면 2030년에 대선하고 지방선거 같이 하고 그러면은 저절로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 2030년부터는 4년마다 대선이 있고 또 4년마다 총선이 있어 그 국회의원이요.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교대로 견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년 개헌은 뭐냐면은 국회하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하고 묶어버린 거예요. 지방선거만 따로 떼놓고. 그러니까 국회하고 대통령 선거를 한 번에 한 사람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완전 승자 독식이고 전부 아니면 전무 승자 독식의 체제로 가서 훨씬 더 국정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국정을 잘못해도 책임을 물을 기회가 없는 개헌이 아니라 헌법을 개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정치 공학적으로 아이 3년만 하고 간다니까 왜 그러십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현혹하려고 하는 개헌론이고 저쪽은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는 이 개헌은 벌써 한 15년 이상 2005년 뭐 이때 이후로 계속해서 쭉 준비되어 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중심돼서 양당의 개헌 특위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일종의 그 논의되어 왔던 이 합의가 가능하고 일종의 이제 공통의 이해가 탄탄히 쌓인 그런 개헌안이죠.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국회의원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그렇습니다. 가능한데 지금 양쪽 다 개헌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때 지금 말한 것도 될 텐데 그렇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여야가 대선 때는 다 서로 개헌하자고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 내놓으니까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산시켰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이 개헌안은 뭐냐면 상당히 거부하기 힘듭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 우리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거부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그리고 의석 분포도 지금 182석이기 때문에 이제 저 국민의힘에서 한 20여 분만 동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 취임하는 정부가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가 자연스럽게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나갈 수 그런 있다. 개헌 논의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5년의 시간 안에서 예. 그 다음 2030년 대선 전까지 예. 이 개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좀 그 힘을 모아서 좀 기억 예. 좀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부패 얘기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대선 지금 내일 모레 한다 해도 예.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통일교 측에서 그 로비를 하려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예. 김건희 씨한테 그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줬다는데 그건 잃어버렸다 그랬고 네. 1,000만 원짜리 호가는 샤넬백 줬다는데 또 한 개가 아니라 2개로 또 최근에 또 늘어났고 네. 그런데 네. 그거는 김건희 씨 비서가 가져갔다라는 네. 것이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빙산의 일각 같다는 느낌을 주는 아주 부패 스캔들인데 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막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샤넬백 받고 네. 목걸이 받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막 옛날 우리 맨날 떠오르는 그 필리핀의 그 저기 이멜다. 구두가 네, 구두가 수천 킬로에 뭐 이멜다가 바로 떠오르는 얘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치 보복이니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정말 좀 제대로 수사해서 진짜 벌을 주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짜 좀 명을 서게 하는 게 참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 네. 그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부인 중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정부패로 이렇게 거론됐던 사람은 예.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이순자 씨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부동산 투기다 뭐다 해가지고 큰일을 한번 났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마치 우리 김대중 정부 때 뭐가 있는 것처럼 온로비가 있었다는데 그건 다 물타기 물타기의 거짓말이고 근거가 없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980년 이래 2025년까지 40년 이 대통령 역사에서 5년 주기로 하면은 벌써 이게 45년인데 그러면 9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의 영부인이 있었다는 뜻이고 한 명이 줄게 7년 했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8명의 영부인 가운데 이분만 김건희 씨만 계속 이 문제로 시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본인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통일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최 목사가 예, 그때도 우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최 목사가 김건희 씨를 만나려면 이렇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 명품을 예. 가져가야 되고 자신의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도 다 들고 있었고 그 공간도 코바나 칸텐츠라고 예. 하는 김건희 씨의 전 사업체 사람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수행비서도 코바나 칸텐츠에서 직원이었고 10년 이상 예. 이 집사죠, 김건희를 그 수행하고 모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사고 예. USB에서 공인 인증서로 해서 사실상 이 돈 관리 한 사람 아니냐. 그것만 조사해도 다 나올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그런데 범위가 넓잖아요. 이게 김건희 씨가 무슨 샤넬백을 좋아한다, 어떤 명품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미 최 목사 사례에서도 나왔고 건진법사 통일교 사례에서도 나왔고 그러면 여성들을 폄하할 생각 전혀 없는데 그런 것에 국한되면 차라리 나은데 예. 샤넬백 한 2개 받고 그냥 끝나셨다 하면 나은데 이분은 주가 조작에도 관여가 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신의 어머니가 같이 소유한 땅. 그 땅에 고속도로까지 꺾어가지고 그거는 진짜 예? 조사를- 땅값을 예. 올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퇴임을 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90% 정도가는 대통령 재임 시에 받는 그 급여라고 그러나요? 그 월급이라고 그러나요? 급여의 90%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지장 없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영부인들도 그래서 안 하셨을 텐데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정의 씨앗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하면 다른 공직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공직자도 따라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 후보님 사모님에 대해서 10만 원 뭐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데 예? 그걸 좋다 이거예요. 5만 원, 2만 원도 불법이다가 치면 6천만 원 목걸이에 1,000만 원에 샤넬백은 이건 도대체 얼마짜리 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수사도 안 해요? 수사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가요?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개적 수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봐요. 왜? 통일교 측에서 원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그동안 지금 내란 연루자로까지 지금 된 거 아니냐? 그 노상원 수첩하고 노상원 그러니까 군 오비 장성 출신들 예. 하고 김용현하고 이렇게 다 해서 저한테 전 정보 쪽 그 투스타급 이상 장군은 김용현 그 머리가 없다. 그럴 머리가 없다. 이거는 노상원과 김건희하고 다른 사람들 예. 뭐 김태호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기획을 한 거고 이것을 실행을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한 거다. 예. 그렇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예. 노상원과 김건희 빼고는 이게 내란이나 이 비상계엄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할 정도인데 이러한 그래서 뭐 핸드폰도 예? 김건희 핸드폰은 윤석열이 못 보지만 윤석열 핸드폰은 김건희가 보고 문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이건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본인이 한 직접 한 이야기잖아요. 얘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뭐 6천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런 명품이나 이런 고가 이거는 뇌물입니다. 왜냐? 김건희가 이걸 해준다. 심지어 내란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통일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걸 안 들어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뇌물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예,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예. 좀 바로잡고 예. 좀 정의를 세워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그 그렇게 해야죠. 예, 주어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예. 이 저쪽 이제에서는 그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예, 가기 전에 하나만 예. 짧게 예. 하나만 예. 여쭤볼게요. 지금 그 공약 중에 말입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 공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군인들이 작전 수립하고 병력 움직이는 합참의장이 하고 예, 인사 군수 재정은 민간인이 하자 이런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은 예, 민간인 예. 한다는 소리는 예, 이게 지금 이제 어쩌면 내란 청산의 시대 정신과 예. 아까 방금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한 평가와 좀 해설을 해주시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국방 문민화라고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 모든 나라에서 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문민 통제입니다. 군에 대한 문민 문민 통제. 통제. 예, 시빌리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국방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키우는 무력. 예. 이 무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폭력이라고도 표현되는 이런 무력이잖아요. 예. 이 무력을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국가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예. 그 최고 통수권자가 민간인이잖아요. 예. 그 전 국민을 상대로 안보를 지키는 최종 권력은 민간 대통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무력, 폭력 이거를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예. 당연히 문민장관 시빌리언 컨트롤을 해야 된다. 예. 전 세계에서 모든 무력은 군이 갖고 있는 모든 국방 자산이나 국방력, 전투력은 기본적으로 문민 통제 원칙. 그러니까 문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방부 합참이 나눠져 있잖아요. 국방부는 문민, 국방장관은 민간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합참의장은 군이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게 한 번도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그걸 하자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되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당연한 열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나 시킬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군을 잘 아는 아는 사람. 군을 잘 아는 그 민간 전문가. 근데 이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냥 어디 그냥 학자
출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 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험과 역량이 있는 그러니까 군 출신 바로 그냥 이 제복에서 군복 입고 나와서 바로 그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하 7년 이상 7년 이상. 그러니까 국방에 근무했던 사람도 7년 이상 되면은 이제 문민화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민간인으로 본다. 민간인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7년 이상 된 분들이 거기에 이제 뭐 국회에서 국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군을 충분히 아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번 예. 누가 될지 제가 한번 혼자서 잘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군사 문제는 잘 모르지만 예. 원칙입니다. 예. 국민 통제. 예. 오늘 이 군사 문제 마지막으로 좀 잘 들었고요. 이제 대통령 선거 바로 예. 지금 한참 바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예. 가시면서 예. 마지막 늘 하는 거죠, 마무리 멘트. 마무리 꼭 해야 됩니다. 정말 정말 이 손과 몸이 떨릴 정도로 중대한 순간입니다. 이 내란을 종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경제 그리고 외교 그리고 민주주의, 헌법 모든 것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누구를 척결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제거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 핵심 부분을 걷어내고 새로운 살이 돋게 하자 하는 겁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내란 척결 이거는 어떤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좀 한 표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박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